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이틀 만에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액으로는 2조 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에 더해 단돈 1,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 쿠폰도 지급이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소전입니다. 우선 소비 쿠폰의 이틀간 신청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신청자가 1,428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28% 수준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2조 5,860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 체크카드로 받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순이었습니다. 신청 사흘째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이나 8인 국민이 대상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주민번호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영화 쿠폰도 지급이 된다고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영화관의 입장권을 6,000원 깎아주는 쿠폰 450만 장을 선착순으로 배포합니다.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시네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독립영화 전용관 등 소규모 영화관에서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오는 9월 2일까지 한 명당 4매까지 이용할 수 있고 조조 할인, 청소년 할인, 문화가 있는 날 등 기존 혜택과 중복 적용도 가능해서 최대 혜택을 받을 경우 단돈 1,000원에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지난주 소상공인들을 만난 금융당국은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안 중 하나로 금리 인하 요구권의 내실화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내실화라는 건 소상공인들에게는 불편했던 금리 인하 요구권을 간편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 방안으로 비대면 신청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소상공인들도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일부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소상공인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쓰려면 은행이나 금고, 조합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금융사들에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가계대출 위주로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한데 이걸 소상공인, 즉 개인 사업자로도 확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소상공인들은 비대면 신청이 잘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도 소상공인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모두 가능한 건 아닌데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이미 운영 중이지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아직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도 일부에서만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쓸 수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번 기회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더해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고요.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신용정보 변동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들과의 마이데이터 구축도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오는 29일에도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고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이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어딘가요? 경기도 가평과 충남 서산 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 합천 이렇게 총 6곳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저녁 6시 44분경 해당 지역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정도나 관할 지자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되는데요. 쉽게 말해 이번 집중호우로 지자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난복구비의 일부에 대해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 납부 9개월 유예, 지방세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로 해줍니다.
이 밖에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유무선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중앙 합동 조사를 마무리해 특별 재난 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한다는 방침인데요. 현재 경기도 포천, 충남 아산 등이 추가 지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초강력 대출 규제로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값의 오름세가 둔화한 가운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전보다 크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개발 행위 허가 건수도 3년 연속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집값 기대감이 한풀 꺾였네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09로 한 달 새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16포인트 하락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이 지수는 소비자들이 1년 뒤 집값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였다가 대출 규제가 시행된 뒤 상승 추세가 꺾였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개발 허가도 줄어드는 추세죠?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에 있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18만 6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9.4% 감소했습니다. 개발 유형별로 보면 전체 개발행위 허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건축물 건축이 11% 감소한 가운데 토지 형질 변경도 18% 줄었습니다. 반면 태양광 발전시설 등 공작물 설치는 43%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개발 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지난해 전체 건수의 22.6%를 차지했습니다. SBS 비즈 정단입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실제로는 10명 가운데 3명은 이만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는 생활비와 양육비 부담으로 장기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단기 휴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인상은 됐지만 크게 체감되지 않는 듯하네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받은 육아휴직급여가 최대급여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31.5%를 차지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받던 임금의 80%에서 많게는 100%를 휴직급여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 석 달은 월 최대 250만 원, 4개월에서 6개월 차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죠. 네, 예정처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축적인 육아휴직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단기 육아휴직을 제안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30일 미만 육아휴직은 아예 급여를 받지 못하는데요. 1년에 한 번은 2주 단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정처는 또 육아휴직, 출산휴가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 더 투입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관련 정부 예산인 일반 회계 지출 비중이 지난 5년 동안 1.4%에 불과했는데요. 예정처는 모성보호급여 지출액 대비 일반 회계 전입금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돈 1,800억 원을 전액 날릴 위기에 처한 독일 부동산 펀드와 관련해서 증권사에서 첫 자율배상 사례가 나왔습니다. 주요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일부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한투증권의 배상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독일 트리아논 펀드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일부 고객에게 30에서 40% 배상을 제안했습니다. 회사가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인정한 한 명에게는 30%,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한 두 명에겐 각각 35, 40% 배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35% 배상 제안을 받은 투자자는 이를 수용해서 최근에 배상금을 받았고 나머지 투자자들도 회사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투 자율배상은 트리아논 펀드 판매 증권사 총 8곳 중에서 첫 사례라 주목되는데요.
나머지 7곳인 KB 하나, 대신 한화, DB, 키움,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불안전 판매가 없거나 만기가 아직 안 됐다는 이유 등으로 자율 배상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상해준 건들은 지금 한투증권도 불안전 판매를 인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한투증권 소비자지원부는 설명 의무 위반 건에 대해 관련 직원이 현지 선순위 담보대출 내용과 원금 손실 위험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고 했습니다. 적합성 원칙 위반 건에 대해선 관련 직원이 위험 등급이 1등급인 초고위험이라는 것을 안내하지 않고 고객들의 투자 성향에 부적합한 상품을 먼저 권유한 것으로 사료돼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걸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 펀드는 공모와 3호로 1,875억 원씩 모집을 했고 5천억 원 현지 대출을 더해서 빌딩에 투자가 됐는데요. 현지 대주들이 돈을 먼저 회수할 선순위 지위에 있고 개인들은 후순위 투자자라는 중요한 사실을 빠뜨린 겁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개별 배상 관련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대한 관세율은 당초 예고됐던 수준보다 10%포인트나 낮아진 15%로 정해졌는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합의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금까지 체결된 합의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일본은 미국으로 5,500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이익의 90%를 가져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에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을 포함해 무역시장을 개방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일본은 미국에 15% 상호 관세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25%로 통보했던 것에서 10%포인트 낮춘 겁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품목 관세도 낮아졌는데요. NHK 등 일본 언론은 자동차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를 절반인 12.5%로 줄이고 기존에 부과되던 기본세율 2.5%와 합쳐 총 15%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상호관세 협상을 앞둔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결과인데 현재 한미 간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현지 시간 22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오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함께 미국 측과 2+2 통상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8월 1일까지의 협상 타결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 위주로 협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오늘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자동차, 철강 등의 품목 관세를 논의할 계획인데요. 우리 정부는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고 대신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김한지입니다. 지난해까지 500개를 갓 넘었던 가상자산의 수가 이제 600개를 눈앞에 들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장 수가 많아진 만큼 상장 폐지를 당하는 가상자산도 부쩍 늘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일단 상장된 가상자산의 수는 얼마나 늘은 건가요? 네,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모두 574개로 지난해 말보다 12% 늘어났습니다. 가상자산을 가장 많이 상장한 거래소는 빗썸으로 400개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말보다 2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어 코인원이 336개로 두 번째로 많은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었고 업비트와 코빗, 코팍스 순이었습니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을 다양하게 상장시킬수록 투자자를 유입시킬 가능성 또한 커지기 때문에 선택지를 늘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폐지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 5대 거래소에선 8개의 가상자산이 상장 폐지됐는데요. 코인원에선 5개의 가상자산이 상폐됐고 빗썸에선 4개, 업비트에선 1개였습니다. 문제는 가상자산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 투자자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점인데요. 상장 폐지가 결정된 코인의 투자자들은 거래 지원이 종료되기 전 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하거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하고 만약 해외 거래소에서도 상장돼 있다면 이를 이전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를 앞두고 특정 세력이나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상폐빔 현상도 보여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금융위는 지난 5월 무분별한 밈코인의 상장과 거래량이 적은 좀비코인의 정리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수년째 개발되지 않고 묵혀 있었던 옛 노원 운전면허 학원 부지에 대해 서울시가 최근 사업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 용도와 관련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지 규모가 3,700평이 넘는 데다 인근에 동북선 경전철도 들어서는 만큼 주택개발 사업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서울시가 대규모 부지 개발에 나섰네요. 네, 서울시는 지난달 초 대규모 부지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노원 운전학원 개발에 대한 정책회의로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개발 대상지는 과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이 있었던 서울 노원구 중계동 불암산 주변 빈 땅입니다. 규모는 12,266제곱미터, 약 3,710평에 달합니다. 노원 운전면허 학원 부지는 소유주가 바뀌고 일부 매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지 개발이 수년간 멈춰 있었던 배경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신탁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올해 초 서울시에 사업 제안을 했고 서울시가 이를 검토하면서 속도가 붙은 겁니다. 서울시 측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 어떤 용도로 개발될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건설과 같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네, 지난 2022년 한 부동산 개발 회사를 통해 지상 33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나왔고 서울시와 논의도 진행됐지만 노원구 주민들이 반대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따라 서울시 개발과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택개발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초인접 지역에는 서울 동부권을 관통하는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 교통 호재까지 겹쳐 있습니다. 기존 경전철들이 한두 개의 환승역을 지난 것과 달리 동북선은 총 7개의 환승역을 지나가는 대형 사업으로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BS 비기 인재입니다. 기업이 인수합병, M&A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M&A에 따른 업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보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관련 인력의 확보가 중요한데요. 이에 공정위가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안이 여당과 정부 내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주 자체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M&A를 시도하는 기업에게 거래 금액이나 매출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올해 초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로 이 법안은 심사 소요 비용을 신고자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 규모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미국이 거래액에 비례해 최대 34억 원의 수수료를, 영국은 인수되는 기업의 매출에 비례해 최대 3억 원의 수수료를 매깁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수수료 부과 방식에서 의견이 갈리는데요. 정무위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수수료는 국민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라 법률에 보다 자세히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고요. 반면에 공정위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더 폭넓은 재량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공정거래조정원 보고서 역시 보다 엄격한 과징금도 부과 기준이 고시에 규율돼 있다며 행정규칙에 규정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밝혀 공정위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 산하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됐는데 국정과제 등에 밀려 어제 열린 소위 안건으로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채무구조도가 미흡하다며 오는 9월 은행권을 소집할 거란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해보니 사고에 대비한 임원들의 책무를 매뉴얼로 명시해놓은 회사는 4대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이 유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이 정도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취지도 못 살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들의 책무를 명확히 해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금감원은 4대 은행 모두가 내부 통제 관리 의무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앞서 지난 5월 국민, 신한, 하나은행에 부서장의 의무 매뉴얼만 있고 임원 매뉴얼은 없다시피 한 수준이라면서 임원 매뉴얼을 만들라고 피드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일하게 임원 매뉴얼에 구색을 갖춰둔 곳이 우리은행이었는데요. 우리은행은 임원과 부서의 역할을 구분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금감원이 선정한 모범 사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금감원이 가장 손볼 곳이 많다고 보는 은행은 어딘가요? 네, 금감원은 4대 은행 모두 전반적인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며 각 은행의 상황에 맞춰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중 한 은행은 임원의 책무 매뉴얼이 특히 미흡해서 단순 개정이 아닌 전면 제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은행은 기존에도 외부의 법률 자문을 받아서 책무 구조도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절반 가까이 낮췄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은 7월 아시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미국의 관세 인상과 무역 불확실성으로 수출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낮춘 1.6%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5개월째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8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92.6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등으로 수출 제조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